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둔 오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유지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5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이 뇌물죄 등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을 오는 2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의 중경상을 입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한 달 전에도 발생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내 하청 인력이 훨씬 많은 기형적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명의 후보들이 마지막으로 토론을 벌이는 날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JTBC는 마지막 6차 토론을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 때문에 1시간 앞당겨서 진행합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넉 달 전에 도저히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떠나왔던 바른정당 의원 13명은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을 절반 가까이 잃은 유승민 후보는 대선 완주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대선 전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JTBC의 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의 탈당 사태를 송지혜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3명은 보수 단일화를 통한 정권 창출을 위해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와 보수 집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126일 만, 바른정당을 창당한 지 98일 만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유승민 후보에게 여러 차례 단일화를 촉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3.1의 공동선대위원장단이 유승민 후보를 만나 최종적으로 보수 단일화를 설득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어젯밤 국회에서 홍 후보와 긴급 회동을 하고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들만 도와주면 정권을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제 사내답게. 어제 이 자리에 함께했던 정운천 의원은 지역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탈당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바른정당 의석수는 19석으로 줄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의원 13명이 당을 나갔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끝까지 가겠다면서 완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줄곧 밝혀온 것처럼 단일화는 없다면서 일주일 뒤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가슴 아픈 일이라며 집단 탈당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하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선 레이스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5월 8일 밤 12시까지 많은 국민들 만나고 5월 9일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 후보는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글씨로 쓴 끝까지 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13명 의원들의 탈당 기자회견 후에는 이 글에 직접 목소리를 입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개혁 보수 노선을 지키며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해훈, 김영우, 김용태 등 바른정당에 남은 의원들은 탈당 의원들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유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탈당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한때 어렵지만 개혁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창당 100일도 안 돼서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이들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황영철 의원은 이른바 친박 팔적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랍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을 선언한 뒤 장제원 의원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뛴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박계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들입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큰 소리 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친박 패거리들은 명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오늘 창당 명분보다는 대선 승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아픔들, 상처들을 씻고 새롭게 함께 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고 좌파 집권을 막아내기 위한 그 1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듭니다. 장제원 의원은 기자회견 뒤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아 현실과 타협하고 양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자릿수에 머문 지지율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과 유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도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국정농단 철새들의 모습이라며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청원, 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을 주도한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탈당 의원들의 지지에 화답했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선거 구도가 재편됐다면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에게 서둘러 입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에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로 앙금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좋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굴욕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탈당을 남은 기간 최대 변수로 보고 적잖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지지층의 섣부른 낙관도 경계했습니다. 막판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볼 때 우리 주 지지층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문 후보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주십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양당 세력의 대결판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퇴행이 없도록 제가 반드시 이겨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영향이 어느 방향으로 끼치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투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의 여론조사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와 오늘 JTBC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보받은 바로는 이미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고 저희 JTBC 조사 결과에 대한 가짜 뉴스마저도 있어서 저희한테까지도 그 결과가 왔습니다만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진짜 조사 결과입니다.
1위 문재인 후보는 40%가 넘어섰고 2위 안철수 후보는 20% 밑으로 빠졌습니다. 안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는데 격차는 지난주보다 좁혀졌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0.2%로 1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3.5%포인트로 지난주 조사 때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 만에 25.2%에서 19.7%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안 후보가 20%대를 유지하지 못한 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표심 이탈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안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만 지난주 대비 10.9%포인트 하락한 16.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같은 기간 대구 경북에서 13.9%포인트 올라 34.1%를 기록했습니다. 문 후보는 연령대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 또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구 경북과 6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 기자, 전체 결과부터 좀 보죠. 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문재인 후보의 독주 체제는 더 뚜렷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 결과에서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 40.2%로 1위였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한 건 2위권 다툼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16.2, 안철수 19.7%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했는데 그것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아직까지 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늘 저희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승민 후보 지지율 5.1%로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 저희 여론조사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 집단 탈당 사태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영이 됐지만 큰 차이는 없다. 네. 이런 얘기군요. 이번 선거의 특징이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가 계속 이동했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새인데요. 예. 이번 주 저희 결과에서도 이 45.3%가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연령대는 60세 이상, 지역은 대구 경북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 건 뭐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네, 말씀하신 그 두 개 계층에서도 홍 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세가 뚜렷한 모양새입니다. 예. 이번 주에도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두 계층은 지난주만 해도 안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컸던 지역입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 홍 후보로 이동한 건데요.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세대별 또 지역별 구분해서 안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1위인 문 후보는 홍준표, 안철수 후보하고는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맞는데 문 후보 지지층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경선 이후 후보가 확정된 이후 지지율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문 후보의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 최저가 38%고 최고가 42%인데요. 그만큼 지지층의 결속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도 진보하고 중도층에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올라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에 비하면 안 후보의 변동성이 좀 컸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주간 이 안 후보 그 지지율이 급등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다가 그 이후에는 줄곧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홍 후보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1, 2 후보 간 격차는 이번 주 20%포인트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공표가 안 되니까 이른바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는데 남은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지 후보를 앞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장 추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19.9%로 나왔습니다. 예. 역대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크거나 낮지 않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건데요. 하지만 세대별로 따져봤을 때는 20대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여전히 약 30%가량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 안철수 지지층 가운데서는 20%가 또 심상정, 유승민 지지층의 40%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한 만큼 변동성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혹시 뭐 비교를 해보면 편차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간 편차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오늘 나온 3개의 여론조사 결과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38%에서 39%대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예. 2위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지만 모두 두 격차가 4에서 5% 수준으로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가짜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른바 깜깜이 기간 동안에 가짜 조사를 접한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특정 대선 후보 측에서 이런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경우도 발생해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추월해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는 홍 후보 측 인사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로 드러났고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예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는 건 이번 대선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당히 악의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실명까지 적힌 가짜 여론조사가 여럿 퍼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선관위 조사 결과 가짜뉴스 등 온라인상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3월 셋째 주 1,300여 건에서 4월 넷째 주 5,4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내일 0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가짜 여론조사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왜곡에 따른 신뢰성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를 통한 여론 왜곡을 막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JTBC는 오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뉴스룸의 팩트체크와 대선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런 가짜뉴스들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불법 가짜뉴스를 감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JTBC 대선 자문단을 통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각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과 함께 투표 동료 현수막도 곳곳에 걸려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이 가운데 촛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의미라고 본 건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대전 일대에 걸린 투표 동료 현수막입니다. 대전 지역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대전운동본부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 25개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추가 설치를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촛불이란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전시 선관위는 사전 심의를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또 대전시 선관위는 추가 설치만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선관위는 걸려있는 현수막을 모두 떼야 한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표현마다 선관위가 들이대는 판단 잣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가치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촛불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촛불 행동은 중앙선관위 판단이 촛불 민심을 폄훼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잠시 후 저녁 8시부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방식은 선관위 주최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스탠딩 토론 형식입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오늘 TV 토론은 사회 문화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들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하루 종일 토론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마지막 TV 토론인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요구, 바른정당 탈당 사태 같은 큰 변수들이 생기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4차례 TV 토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지지도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후보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는 잠시 후 8시부터 TV 토론을 생중계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성주 골프장에 오늘 밤 추가로 사드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골프장이 있는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는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주민들이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막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하루 움직임이 좀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경찰에 추가 경력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혹시 내일 새벽에 사드 장비가 추가로 반입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연락망을 돌려서 소성리에 집결했고 성주군청과 김천역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에게도 가급적이면 소성리로 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내일 배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 경찰청에서도 오늘은 작전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선 전에는 사드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국방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국방부가 내일 배치는 아니다 이렇게 밝힌 건 언제든지 혹은 조만간 배치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는데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요. 네, 오늘 주민 대표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기습 반입 때 주민들이 경찰 때문에 부상당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청장은 만나지 못했고 경비계장을 만나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또 오후 4시에는 사드 장비 추가 반입 시도를 중단하고 이곳 소성리에 머물고 있는 경찰들이 모두 떠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가 사실상 황금 휴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소성리에는 특별한 행사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 텐트가 보이실 텐데요. 바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소성리 평화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친 텐트입니다. 오는 7일까지 언제든 이곳 소성리를 방문하면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한 바퀴 도는 트레킹과 명상, 평화의 탑 쌓기 행사를 진행했고 잠시 뒤 8시부터는 별빛 문화제가, 9시부터는 평화 영화제가 열립니다. 오늘 영화제에는 지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 중이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평범했던 성주 엄마들의 변화를 담은 파란 나비호가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예, 현장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이후에 미국 측 입장과 우리 측 입장이 연일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서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돼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사드 비용을 이유로 재협상을 할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근거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제5조,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파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별도의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면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 김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2014년 2월 체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제7조엔 이 협상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규정상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고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수비 등으로 항목이 제한돼 있어 사드 장비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군수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아 사드 장비값으로 써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의 비용이란 이 장비의 설치 운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장비 자체의 가격도 포함된 것일 것이고 방위 분담금 협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될. 미국의 치밀하게 계산된 재협상 요구를 무작정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온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꽤 영리하다고 평가한 직후의 발언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적으로 만나게 되면 영광일 것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전날 김정은을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고 한 데 이어 협상이란 영리한 선택을 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선 김정은이 미국에 오면 햄버거를 내놓고 대화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If the conditions, if the circumstances present themselves, we would be prepared to, but they're clearly not at this time. 일각에선 영광이란 다소 도를 넘은 표현까지 쓴 것을 볼 때 고도의 외교적 발언이라기보단 국내용 즉흥 발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극단적인 입장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며 불가측성의 북한과 섣부른 대화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발언에 이어 갑작스럽게 김정은과의 만남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자신의 인기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고위 인사가 북핵 해법으로 북미 간 대화와 담판을 강조했습니다. 푸잉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핵 실험의 악순환, 김정은 정권의 붕괴, 그리고 대화 국면 회복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푸 위원장은 김정은의 북한 내 정치 기반으로 볼 때 정권 붕괴는 단기간 내 불가능해서 북핵 해결 방안으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이날은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재판 준비기일에선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이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변호사들이 출석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 측 뇌물 70억 원을 추가 기소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전 수석을 공범에서 제외한 이유 등 검찰의 공소 사실 12가지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만 더 열고 23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선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얼굴을 마주할 걸로 예상됩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최 씨에게 살을 내는 고통이라며 분리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서초동 법원까지 이동하기 힘들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있던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 내에서 말을 맞출 우려 때문에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상태라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수색에 필요한 진입로를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작업 구역을 넓히고 수색 인원을 늘리면 속도도 빨라져서 발견의 시간이 가까워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곳은 목포신항 북문입니다. 지난 3월 31일 세월호 선체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미수습자 9명의 얼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옆으로 가시면 이쪽은 부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입니다. 평소 미수습자 가족, 작업 관계자 또 해수부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저희 같은 취재진은 제한된 시간에 순번을 정해서 정해진 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300m쯤 떨어진 거리에 세월호 선체가 보입니다. 현재 선체에선 3층과 4층을 총 30개 구역으로 나눈 뒤 몇 개 구역씩 동시에 순차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수색 착수 이후 3층 2곳과 4층 4곳 등 6개 구역에 대해 진흙과 자재를 밖으로 빼내면서 미수습자 유해를 찾아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유해를 찾진 못했지만 해수부는 필요한 진입로가 대부분 확보됐다면서 작업 인원을 늘려 수색 구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미수습자를 발견하고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5층 전시실 절단 작업은 이번 주 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4층 선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 이 구역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단원고 여학생 수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6명이 희생된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전쟁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작업장 인근에선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크레인 붐대가 앞으로 꼬꾸라지고 마디마디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골력 크레인 밑으로 해서 이걸 바닥을 떨궈야 되는데 그게 신호체계가 잘못돼서 안 떨구다 보니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이들은 당시 상황이 전쟁터와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다가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다 밖에 나갔다가 옆에 사람들 다 죽었어. 머리 위에 뭔가 왕양하더니 막 날아갔다 하면 나도 떨어지면 제 발등 찍으니까. 형제가 함께 조선소에서 일하다 눈앞에서 동생이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의지하고 나왔거든요. 내 옆에 있던 애가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크레인 충돌 사고가 난 곳은 칠암벽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인근 파란벽에서도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칠암벽 사고처럼 타워 크레인이 아닌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대형 이동식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한 겁니다. 골리앗이 지나가다가 작업하고 있는 크레인을 그 꼭대기 붐대 부분을 쳐서 휘어졌는데 다행히 크레인이 넘어지진 않고.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삼성중공업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번 사고로 숨진 6명 전원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고 중경상을 입은 25명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정규직들은 노동절을 맞아 휴일이었는데 이들은 왜 출근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의 현장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5천 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주의 경우 정시 휴일인 1일과 3일, 5일만 쉬고 나머지 날에 대한 연차 사용은 직원 자율에 맡겼습니다. 이 때문에 정규직 대부분은 노동절인 어제 유급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영딴판이었습니다. 다음 달 인도 예정인 해양 플랜트 공기를 맞추기 위해 12,000명이 출근해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나와서 좀 일 좀 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좀 쉬겠다 하면은 그냥 대놓고 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워낙 많은 데다 주로 위험한 일을 맡다 보니 산재 피해도 비정규직이 4배에서 8배나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인건비가 100원이고 이 사람은 90원이다. 그럼 솔직히 90원짜리를 써서 일을 좀 돌리고 싶은 건 솔직히잖아요. 때문에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조선소 내 기형적인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작업 중지권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고 판사들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하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단독 판사들이 모이는 회의를 합니다. 지난달 26일엔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들이 회의를 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에 대한 대법원의 외압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이후 서울 남부지법과 대전지법, 인천지법도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들도 판사들 움직임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고 파일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각 지역 판사들의 입단 요구에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준입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대형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떠밀려 지급을 약속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거부 방침으로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송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승엽 씨는 계약 후 2년이 지난 후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지만 2015년 중학생 아들의 자살 시도 이후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회사는 해당 약관 내용이 원래 없는 상품이었는데 잘못된 약관을 안내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이제서야 소송하고 나서는 제가 가입한 보험 약관이 그 문구가 없는 약관이라고, 그러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는 약관을 잘못 준 직원의 실수라며 도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집안에서 아들의 연명 치료만 겨우 하고 있던 한 씨는 황당함을 토로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분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해서 이런 소비자들한테 포기하게 만들고. 올 3월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한 씨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급하기로 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애매한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약관에 해당 사항이 없고 소멸시효로 지급이 좀 곤란하다고. 소비자단체에는 이와 유사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금융당국의 압박에 끝나는 듯했던 자살보험금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여객기가 도착 직전 난기류에 휩쓸리며 최소 27명의 승객이 부상을 당한 건데요. 갑작스런 난기류로 기체가 100에서 200m가량 솟구치면서 특히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등록지에 시나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클럽에서 음악을 듣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런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교육부가 외국처럼 쿼터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1년에 5학기 이상의 학기제를 운용할 수 있고 학과나 학년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과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융합전공도 운영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은 소속 학과 전공이나 융합전공 중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가 끝나는 9회에 야구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무리 투수들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끝판 대장을 향한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NC 임창민은 개막전부터 롯데 이대호에게 홈런을 얻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대호를 다시 만나선 제대로 되갚았습니다. 공 3개로 삼진을 돌려준 겁니다. 이닝당 1개골로 삼진을 잡은 임창민은 9세이브로 구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넥센에서 2군 생활을 이어가다 2013년 NC의 둥지를 틀었는데 이제야 야구 인생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KT 김재윤은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시속 150km에 가까운 묵직한 공은 웬만한 강타자들도 맞히기 어렵습니다. 10경기에서 3안타만 내주고 7세이브를 챙겼습니다. 메이저리그의 꿈이 좌절된 뒤 2015년 KT에서 새 출발했는데 그 실패가 반전의 에너지가 됐습니다. 2년 연속 구원왕에 도전하는 넥센 김세현은 백혈병을 이겨낸 단단함으로 마운드에 섭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강심장으로 7세이브를 따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살떨리는 위기의 순간에야 마운드에 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는 마운드에 오르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투수들이 끝판대장을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예, 잠시 후 8시부터 5명의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6차 토론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뉴스룸도 그 전에 이제 마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을 해드릴 텐데, 박성태 기자. 예. 키워드를 열기 전에 뭐 한 가지 좀 소식이 있다면서요? 그 황영철 의원. 예. 지금 바른정당 소속에서 이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 가서 예.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13명 중에 한 의원인데 탈당계를 뭐 다시 그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좀 나온 소식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우선 황영철 의원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에게 물었더니 황영철 의원이 오늘 보좌관에게 탈당계를 다시 가져와라. 그 탈당계는 바른정당에 냈던 탈당계죠. 그렇죠. 그래서 보좌관이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배경이 뭐냐 물었더니 그거는 아직 모른다. 그건 의원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황영철 의원은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연락이 이제 시간이 짧아서 연락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예. 아마 오늘 친박계 의원들,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탈당해서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의원들 중 3명, 황영철 의원, 권성동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안 된다. 예. 이 3명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예. 뭐 탈당계를 회수해 오라고 했으나 예. 정말로 탈당을 철회할지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탈당을 할지 예. 또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홍준표 후보는 많이 달래고 있는 모양인데 예. 친박 의원들을 아무튼 여러 가지 좀 그 상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군요. 예, 상황은 밤사이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열죠 그러면. 예, 뭐 바른정당 탈당한 의원 얘기인데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예. 친박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라면서요? 예,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오늘 바른정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겠다는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냈는데 예. 여기에 나온 표현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치 철학은 고사하고 정치 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이 벼룩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복당을 원하는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친박계 중심인 김진태 의원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들을 입당시키는 것은 탄핵으로 상처받은 애국 시민들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예. 한성교 의원은 아예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일괄 복당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동안 14년 동안 정들었던 한나라당으로부터 시작됐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겠습니다. 네, 아예 떠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13명이 들어오면 자기는 나간다? 예. 그러면 아까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3사람의 의원만큼은 특별히 못 받겠다.
예, 그 부분은 이우연 의원, 이완영 의원, 김태우 의원이 오늘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성규 예. 의원이 꼭 그거 의견이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갈등이 좀 한국당 내에서 복잡해지는군요. 예. 그나저나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아까 탈당계를 일단 회수해오라고 했다는데 아까 얘기가 좀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그러면 저쪽에서 친박 의원들이 그렇게 끝까지 안 받아들여서 복당을 못 받게 하면 이게 참 입장이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바른정당으로 그냥 앉아 있기도 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되겠군요. 아무튼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작년 말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좀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친박계 패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친박계인 이정현 전 대표가 탈당하기도 했고요. 앞서 벼룩 얘기를 꺼냈던 서청원 의원은 현재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친박계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 3월에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핵심 친박들을 양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자 오히려 친박계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또 목소리를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다음 기회입니다. 예. 오늘 정의당에서 나왔던 정의당과 이제 민주당과의 약간 갈등 비슷한 부분인데요.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다음 선거에 하셔도 좋지 않겠나요? 예.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 약간 이 대선의 위기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은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오지만 샤이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바닥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와야 된다. 예. 물론 이제 모레부터 있을 사전 투표를 좀 더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경계하는 것은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넉넉하게 될 수 있겠다 해서 연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한 말입니다. 예. 뭐 정의당에서는 발끈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에서 바로 논평을 냈는데요. 한창민 대변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했고요. 4년 전에도 당시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고 문재인 후보를 도왔는데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며 미래를 가두는 어리석고 오만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는 아직 7일이 남았습니다. 예. 오늘 심상정 후보가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조금 뒤에 TV 토론이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둔 말입니다. 대하 토론 드라마가 시작된다라고 했고요. 밑에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심에게는 아직 7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비유를 한 건데요. JTBC에서도 TV 토론을 중계할 예정인데 후보들에게는 마지막 표심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저 마음은 5 후보가 모두 똑같을 텐데요. TV 토론 때마다 표심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소할 텐데 문화일보가 최근 그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TV 토론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심상정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2위 후보랑은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순이었는데 격차가 꽤 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순이었는데 심상정 후보는 토론 평가도 좋았고 지지율도 올랐고요. 안철수 후보는 토론 평가가 좀 나빴는데 어쨌든 지지율도 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8시부터 바로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서부 지역에선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예보입니다. 자, 5 후보의 마지막 토론을 지켜보시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은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